자, 시험 과목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과목이 공시법, 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입니다. 부동산세법. 공시라는 것은 공개표시의 줄임말이 공시입니다.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는데 그게 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보면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어요. 표제부, 갑구, 얼구, 갑을 이런 건 한자 아는 게 좋죠. 몰라도 시험 볼 수는 있지만 민법에 보면 갑을, 병정, 무까지 나와요. 한자도 시험에. 영어도 A, B, C, D, F, X, 토지 이런 말 시험에 나와요. 표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표제부, 어쨌든 표제부. 맨 표지라는 이야기. 맨 앞에 보면은 표시사항이 나와요. 표시 등기사항을 증명서를 떼면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게 나온다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따로따로. 그 둘 다 떼봐야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만 떼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일반 단독주택 같으면 토지 건물을 각각 떼봐야 돼요. 권리관계가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표시사항이 나오고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옵니다. 누구 소유이고 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돼 있으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런 게 등기부에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공개 표시가 돼 있다. 공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가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물권법에서 제한물권이라고 있었어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었어요. 용익물권은 사용수익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입니다. 이런 게 등기됩니다. 물론 질권은 부동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건저당이라고 그래요. 건저당. 민법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은행에 융자 받으면 1억 융자 받으면 건저당을 설정하면 채권 최고 금액은 1억 2,500이나 1억 3천 이자까지 1년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3천 이 정도 설정을 합니다. 1년 이자까지 포함하거든요. 1년간 연체시기 쓸 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게 건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안 받고 깨끗한 건물이면 이게 없습니다. 얼구가 아예 표제부하고 갑구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갑구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표제부만 있어요.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아닌 규약상 공용부분. 구조상 공용부분은 뭐 벽이라든 거 101호하고 102호하고 그 벽, 그는 구조상 공용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별도의 등기부가 없습니다.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표시 줄임말이 공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등기법에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이게 12문제 출제되고 등기법이.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법. 그 지적법과 관련된 내용이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는 건물과 관련되는 게 주로 나오고 등기법은 그 소유권 이런 권리관계가 주로 나오고요. 지적법은 권리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28가지 용도가 있죠. 그 지목, 토지의 용도가 있는데 지목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세 과목이 있는데 세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을 어렵게 내버리니까 크게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거의 65점 내외로 나온다고. 좀 공부해도 한 65점, 70점이 잘 안 넘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세법이 어렵게 나오면 세법이 점수가 안 나오고 요 세 과목을 이게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 세법 16문제가 나오지만 이 다 합해서 16문제만 맞추면 과락은 아니에요. 다 합해서 16문제만 맞추면 된다고요. 과락은 아니라고요. 물론 24문제는 맞춰야 60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세 과목이니까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지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 1차가 변수가 많은 거예요. 1차는 두 과목밖에 없잖아요. 한 과목 망치면 떨어지죠? 불합격이잖아요. 그럼 2차는 잘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세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났죠. 또 근데 공시세법은 또 여기서 세 과목이거든요. 그 공시세법은 과락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세 과목 다 망치는 경우는 없거든요.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은 잘 보고 한 과목 못 봐도 평균 60점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2차에서 이게 논란이 대상이 안 돼요. 이거는 대체로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평균 60점이 나와요. 요거는 많이도 안 나오고 60점에서 70점 안쪽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은 70점 넘게 보통 나오고요. 공법이 한 50점 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본다면 27회 시험은 공법을 쉽게 내고 제가 맡은 공인중개사법을 어렵게 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제가 맡은 과목이 어렵게 나올 차례고 공법이 쉽게 나올 차례이기는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항상 어쨌든 공인중개사법, 공법, 이 공시세법 다 합해서 난이도 조절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합격 인원은 15,000명 안쪽이 되도록 합니다. 10만 명 넘게 응시하지만 그 응시자 대비로 본다면 합격률은 20%가 넘어요. 학원 다니는 분들만 하면 50% 넘고요. 거의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면 80% 이상 합격하고요. 그 모든 총 응시자 대비해서 20%가 넘는다. 한 22% 이 정도 돼요. 합격 인원이. 그 학원 안 다닌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학원 다니는 들 계속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다니면 80% 이상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번도 안 빠지면 수업.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저도 나무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강의하면서도 들어봤는데 처음에 우습게 생각하고 뭐 다 하는 거 헛소리 한다 하고 안 들었는데요. 그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생각하고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뭔가 가슴 뿌듯하고 남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각오를 지금 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나중에 되면 막 들을 거 없다. 이제 더 이상 저 헛소리 하는 거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판이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끝까지 그 하나만 다짐하시라고 시험 볼 때까지 수업은 안 빠지고 무슨 소리를 헛소리를 해도 불평불만 안 하고 끝까지 듣겠다. 그것만 다짐하세요. 제가 아는 분, 제가 다른 학원에서 뭐 우리 세법생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강의하는 세법생이 말하다가 농담하다가 약간 그 인터넷 녹화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야한 농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농담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재수없다고 수업 안 들어가가지고 결국 과락 나오가 떨어졌어요. 공시세법이.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인데 뭐 헛소리 하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셔야 돼. 그걸 거부하고 막 자꾸 짜증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영원히 우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1년 시험 볼 때까지니까 뭐라 하든 지금 여기 강의하는 분들이 다 올해 처음 강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 10년 이상 경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워하지도 말고 너무 성급하게 막 오버페이스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 진도 맞춰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달 다음 달은 특히. 자,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이 있고 지적법 이름은 법 이름은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편의상 말했고요. 세법은 약 30여 개의 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크게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 거의 돈 되는 거는 국세고요. 돈 안 되는 건 지방세예요. 왜 그렇게 써요?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적자를 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교부금을 줍니다. 교부금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잘 안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정부 말 안 들으면 그 말 안 들을 수가 없게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세금의 종류는 더 많아요. 지방세가 약 17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너무 많으니까 줄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지만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거든요. 두 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금 이름은 지방세가 많지만 실제 돈 되는 거는 다 국세라고요.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돈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국세죠. 돈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최고 많이 내면 38%까지 내잖아요. 차익이 많으면. 그럼 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국세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지방세인데 시도세예요. 시도세. 시군구세가 아니라 서울시세라고요. 뭐 도봉구세. 이게 도봉구입니까? 무슨 구죠? 도봉구 맞아요. 도봉구세가 아니라고요. 내기는 실제 근데 도봉구에 내잖아요. 그러면 위임해가지고 도봉구에서 징수해가지고 그 수수료만 먹고 다시 준다고 서울시로. 그걸 시도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국세, 지방세 뭐 다 세법을 합하면 약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금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면 맨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 옛날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등록세가 합해져 가지고 그냥 취득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만 취득세지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 이거 2%가 지금은 취득세가 4%예요. 그래서 여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다 합하면 4.6%예요. 취득 관련 조세가.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표준세율은. 근데 1가구 1주택이나 뭐 이렇게 따라서 1%, 2%, 3%다 달라요.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는 세법에서 공부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표준 세율 설명하면 돼. 4.6%라고 해가지고 더 작게 나온 거는 말하지 않잖아요. 괜히 뭐 비과세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가구 1주택이라 해가지고 1%라고 했는데 나중에 4% 나오면 책임지라 하겠죠? 왜냐면 1가구 1주택이 이게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상속주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복잡해요, 세법은. 그러니까 잘 모르면 예외를 말하지 말고 표준 세율을 말하라고. 표준, 기본이 되는 세율을 말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 감경되는 세율은 말 안 해도 돼요. 더 줄어든 거는 세금이 더 작게 나왔다고 책임을 묻지는 않잖아요. 더 많이 나오면 책임을 물으니까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 설명할 때 세금을 설명해야 돼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돼요. 양도 관련 조세, 팔 때 나오는 세금은 설명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는. 왜 그렇겠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미리 세금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취득세 말 안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을 사면 약 80% 이상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산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80% 이상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세금 4.6% 10억이면 4,600만 원이에요. 내라고 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 내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돼요.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어요. 5억 남았어요. 세금 얼마 나오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왜? 남는 돈 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없어서 세금 못 내지는 않죠. 그래서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근데 시험에는 세법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상은 안 중요한데, 왜냐하면 손님들이 팔아라고 하면 땅 팔아라. 저도 제주도 있는 친구가 팔아라고 하니까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그러면 세금이 얼마인지를 대략 알려주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거 알려줄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세무사하고 국세청 조사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법 강의하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분한테. 한 군데만 물어보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취득세. 지금은 등록세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취득세라고 그럽니다.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 이게 취득 관련 조세고요. 보유 관련 조세가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6월 1일 딱 하루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를 다 내야 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합니다. 자동차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낼 거예요. 자동차세는 1년 중에서 내가 보유했던 기간만큼만 세금을 낼 거라고. 그러나 요건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고 팔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6월 1일 날 만약에 그래서 4, 5월 되면 종부세, 급매물이 나와요. 종부세는 종합 합산과세거든요. 개별 분리과세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과세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종합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고요. 그럼 1억짜리 10개 있으면 10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1억 따로따로 하면 세금이 더 작겠죠? 다 합하면 세금이 많아진다고요. 하나만 없애버리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종부세 급매물이 나와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 급매물 나오면 그걸 사게 되면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6월 1일 날 보유를 하니까 6월 1일 날 등기되어 있는 사람 6월 1일 날 잔금 치렀다면 6월 1일 날 소유한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종부세 급매물 6월 1일 날 5월 29일 날 5월 30일 날 취득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종부세 급매물 나오면 취득하는 게 좋아요.
왜 급매물이라고 했으니까. 급매물이라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싼 걸 급매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싸야 급매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재산세는 1000만 원 나오는 재산세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8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100만 원 나오더라고. 재산세 1년에 2번 내는 거 합해서 8억짜리가 시세 8억짜리가 그게 100만 원인데 그러면 수천만 원 싸면은 사야 돼 안 사야 돼? 100만 원 재산세 내더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안 사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지금 그 사고의 틀을 좀 탄력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머리 좀 탄력적 사고를 해야 돼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무조건 그게 안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게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해주면 살 수도 있어요. 사는 사람은 또 사는 사람대로 유리하고 파는 사람은 그걸 좀 싸게 팔았지만 1000만 원, 몇천만 원 싸게 팔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몇천만 원,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산하면 그거 하나만 빼버리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매물로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어쨌든 그런 종부세 급매물이 아니라면 시세하고 똑같다면 굳이 6월 1일 날 살 필요는 없겠죠? 6월 2일 날 사버리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세금을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언제 내요? 그 다음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내거든요. 이때 뉴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꼭 나옵니다. 막 억울하다 이런 거 나와요. 즉 집을 하나 사고 팔았는데 내가 2개 집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6월 1일 날 2개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거는 또 6월 1일 날 사버리고 내 거 파는 거는 6월 2일 날 팔았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2개 다 세금 내야 된다고요. 잘못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억울해. 내가 2개 다 사는 것도 아닌데 하루 가지고 있었는데 왜 2개 다 내야 되냐. 조세 편의주의에 의해서 지금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뭐 365일 중에서 하루 계산하려면 피곤하니까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만큼만 내요. 365일 중에서 열흘 가지고 있으면 열흘분만 세금 내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주택은 6월 1일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그 6월 1일 날 잔금 치르는 사람한테는 치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지금 잔금 치르라고 해야 돼요? 치르지 말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다고 해야 된다고요? 모르겠다 해야 돼? 모르겠다고 하면 신뢰가 깨지죠. 뭐 계약해라 하지 말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6월 1일 날 잔금 치르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야 된다고 재산세를 그 뭐 잔금 치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루면 계약 깨져요. 무조건 해야 돼. 빨리 해야지. 그 다 내일 하고 뭐 일 생각해 보면 계약이 안 되는 수가 많아요. 집에 갔다 다시 올게요 하면 다시 와야 하나요? 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세금 이런 거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책임 없어요. 이거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잔금 치러야 되고요. 만약 물으면은 6월 1일 날 치르면 내가 재산세 내야 됩니까? 물으면 그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물으면 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실제 시세보다 지금 몇천만 원 쌉니다. 그래서 이게 싸게 나온 겁니다. 근데 시세가 뭐 법에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세 1000만 원 거짓말 시켰다고 나중에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시세라는 게 법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개업하면 망한다고요. 이게 다 알고 이거 지금 세금 계약하면 세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왜 미리 안 말했냐고 화내고 계약 깨져버린다고요. 그냥 계약해야 돼. 자기가 6월 1일 날 잔금 치른다고 하면 내는데 단 뭐 그럼 왜 말 안 했냐 이러면 이게 싸기 때문에 지금 몇천만 원 싼데 지금 재산세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몇천만 원 싼 게 낫지.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알고 만약에 따지면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현업에 나가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묻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책임져야 되지. 묻는데 거짓말했으면 세금 안 낸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면 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실은 양도소득세 그 16문제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7, 8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최소한 한 7문제 정도는 여기서 양도소득세에서 다 나와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 내죠. 양도 초익 남는 돈이 있는 경우만 세금 내요. 만약에 2억에 샀다 2억에 팔면 세금 안 내죠. 2억에 팠다 3억에 팔면 세금 낸다고. 1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1가구 1주택이면 2년만 보유하면 세금 안 내죠.
2년만 보유입니다. 보유하고 거주하고는 달라요. 보유는 남한테 세주도 돼. 사가지고 전세주도 2년만 지나면 세금 안 낸다고. 1가구 1주택이면. 근데 옛날에는 거주 2년 거주 3년 보유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2년은 반드시 주소가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중립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3년 보유. 3년 보유라는 건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소유자로 3년간 등재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2년 보유만 하면 된다고. 소유만 하면. 거주는 안 해도 된다고요. 집이 하나밖에 없다면, 나도 새집, 전셋집 살고, 내 집 다른 사람한테 전세 2년만 주고 팔면 세금 안 낸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팔 때는 3년이었거든요. 3년. 제가 4억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게 8억이더라고. 8억. 2년 지나니까 8억이에요. 그 대신에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옛날에는. 지금은 2년이 안 내지만 옛날엔 3년이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거는 2년에 파는 게 나아요? 3년 지나면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3년 지나서 파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2년에 팔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지금 4억 남으면 4억에 대해서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3억밖에 안 남아. 근데 1년만 더 기다리면 설마 떨어지겠나? 이거 4억 다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3년 기다렸다가 팔라고 보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팔라고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매물이. 그러니까 막 폭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3년 지나가지고 급하니까 5억 3,200인가 팔았어요. 근데 이게 4억에서 1억, 이론적으로는 1억 남았어요. 근데 입주하기 전에 3년 동안 이자 냈어요. 180만 원씩 중도금 대출이자. 그리고 3년 입주하고 나서 또 3년 동안 비과세요건 충족하려고 이자 180만 원씩 냈어요. 6년 냈어요. 180만 원씩. 그게 1억이 넘더라고요. 결론 실제 1억 남았지만 이자 낸 거 나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재산세 내고 뭐 또 재산 있다고 아무 혜택도 못 받고요. 재산 없으면 혜택 받는 게 많죠. 지금 국가에서 혜택 받는 게 많아요. 뭐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계층이나 요즘은 주거복지, 주거급여도 월세까지 다 보조해줘요.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대출, 그래서 부채의 습격을 안 당하려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대출이 너무 많으면. 저는 이 4억짜리를 1,000만 원 가지고 4억짜리 분양받았어요. 전부 다 대출로 시작해가지고 4천만 원 계약금 내라는데 3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이자 부담하니까 6년 동안 이자 들어가는 게 1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별짓을 다 해봤어요. 한 15년 동안 10번 이상 집을 사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은 가난해요. 이제 가난하니까 마음 편해. 다, 모든 걸 다 비우니까. 안 그러면 욕심지기면 이게 죽어요. 화병에 죽는다고. 그때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이게 뭐 주 내용은 양도소득세가 거의 한 7문제 정도 출제되고 나머지에서 뭐 한 2문제 이렇게 정도 출제돼요. 나머지는 조세 총론, 일반적인 뭐 조세 총론, 우리 총칙, 민법의 총칙 이런 것처럼 조세 총론에서 뭐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세법도 그렇고 공법도 9개 과목이 있어요. 살림법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법도 우리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만 나왔어요. 옛날에는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도 개업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가세 사업자면 연간소득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내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안 내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시험 과목이고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다 했어요. 민법,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을 먼저 시험 보죠. 그 시간 낭비하는 게 중요해요.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만점 받으려고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지만 다짐해야 될 게 시험 볼 때까지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보고요.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안 하면 OMR 카드 수성 사인펜 가지고 하는데 손이 들들들 떨려가지고 이게 마킹이 안 돼요. 동그라미 안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들들들 떨고 있고 막 이렇게 못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요. 다른 과목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줄 해도 되고 두 줄 해도 되고 이게 쉽잖아요. 막대기 하는 거는. 우리는 동그라미 돼 있죠. 동그라미 이거 연습 안 해보면 하기 힘들어요.
꼭 모의고사는 응시해 봐야 된다.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안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해 봐야 됩니다. 꼭 학원 커리큘럼대로, 학원 커리큘럼 이게 몇 수년 동안 계속 노하우가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꼭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계획 잡아가지고 오늘 민법 들은 날 학개론 공부하고 학개론 들은 날 또 다른 사람 다 공법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공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날 들은 과목 일단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과목 하고요.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도 세법이 지금 출제 그걸로 보면 최고 작은데요.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세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세금을 모른다고 하면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해버리면 재수없다고 다 가버려요. 불성실하게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 박사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법 묻는 사람은 없어요. 손님들이 거의 다 세법 묻는다고 세금 관계. 그래서 세법이 중요하다고. 세법 같은 거는 수업만 다 들으면 따로 공부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기본적으로 점수 받아요. 이거는 공시세법은 수업만 다 들으면 60점은 나온다고. 크게 더 나오지도 않고요. 그 이제 공법이 변수가 많아요. 공법이 어려워버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2차 중에서는 공법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51개 조문입니다. 51개 조문. 51개 조문이고요. 민법도 아까 103조부터 766조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또 중간에 뭐 500몇 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조문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0개 조문 정도밖에 안 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민법도. 근데 공법은 6개 법을 다 하면은 한 2000개 조문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법규범 순서를 보면 법에는 헌법이 있고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이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민법에 보면은 최단기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인 경우 주택은 2년이고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근데 최장기 존속기간이 20년이 있습니다. 민법 조문에는. 근데 헌법에서 그는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최장기 존속기간 규정이 법 조문에는 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조문에는 20년이라고 돼 있다고 최장기가. 그런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왜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말은 대통령 명령 줄임말이 대통령령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 장관의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각 부 장관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부령을 주무부서가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니까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을 쓰고요. 조례라는 말도 나오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중개보수. 옛날에 수수료라고 했는데 지금 보수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중개보수는 시도조례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도봉구청장에게 노원구청일 것 같은데 도봉구가 아니고 예? 아까 도봉구라고 해서 노원구면 노원구청장에게 노원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등록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게 조례입니다.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입니다. 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라는 걸 만듭니다.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도봉구 조례, 노원구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일산 동구 조례 이런 건 없습니다. 분당구 조례, 수원시 영통구 조례 이런 건 없죠. 자치구만 조례가 있어요.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청주시 상남구, 전주시 덕진구, 포항시 남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이런 거는 비자치구입니다. 즉 자치권이 없어요.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임명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런 걸 비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자치구, 비자치구 이런 말도 해요. 자치구는 자치권이 있는 걸 자치구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그래서 조례,
그 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올해도 출제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법률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누가 만드냐면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 아테네 같은 데는 직접민주주의였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즉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고요. 법률은. 근데 대통령령, 시행령은 이건 포괄적인 내용을 국회에서 만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만들고요. 세부적 내용, 구체적 내용은. 근데 아주 세부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법률로 안 하고 편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수시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아요. 세법 같은 거 뭐 아주 자주 바꾸기가 힘든 거는 대통령령으로 많이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1년에 올리는 게 뭐 5%밖에 못 올리고 상가는 9%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맨날 1년에 올릴 때마다 법률로 국회 통과시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놨어요. 상한선이 있잖아요. 1년에 올리는 거, 그 전세보증금 같은 것도 살면 5%밖에 못 올리죠. 주택은 상가는 9%밖에 못 올리게 돼 있다고요. 그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전부 시행규칙에 있어요. 각종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에 있어요. 각종 서식.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등록 신청서, 확인 설명서, 서식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인 거잖아요.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법률이 51개 조문이에요. 51개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다 해봐야 118개 조문이에요. 118개 조문. 밖에 안 돼요. 다 해봐야 118개 조문. 공법 하나 법률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공법은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법률 위주로 나온 게 아니라 시행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행령은 세부적인 거죠. 이런 세부적인 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면 암기만 하면 공법은 어려울 게 없어요. 다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근데 법률 위주로 공법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령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어렵게 느껴졌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야 된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러나 다 합해봐야 조문이 몇 개 안 된다. 11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법은 2000개 조문 정도 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합하면. 그래서 공법은 시행규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공법 시행규칙은 그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사 시험에 나와요. 지적법 시행규칙은 지적청량기사 시험에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그 관계 전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행규칙까지도. 그래서 공법은 법률 위주로 공부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이제 대통령령까지 해야 되고요. 시행규칙까지는 거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와버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 해 시험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는 옛날에는 한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다 합격했습니다.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는 읽을 줄 글자 읽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시험에 나왔어요.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는.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을 실시했고 8회 시험이 1995년도에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제가 열 몇 번 봤는데 과거에는 참 응시 자격도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어요. 외국인도 시험 못 봤어요. 지금 외국인도 봐도 돼요. 대한민국 국민 이런 말 없어졌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외국하고 무역 개방 차원에서 개방하라고 하니까 개방한 게 뭐냐? 너희들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개업해도 된다. 이게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20세라는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20세가 아니라 만 20세가 되다 보니까 시험 날짜에 따라서 생일이 빠른 사람, 느린 사람 볼 수 있고 못 보고 다르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시험 언제 보냐고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험을 4월 달에 봤어요. 10회 시험은 4월 달에 봤어요. 10회 시험을 1999년도 10월 달에 보다가 4월 달에 보다 이러니까 예측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10월 넷째 주 토요일로 보는 걸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이와 상관없이 볼 수 있고요. 국적과 상관없이 볼 수 있고 학력과 상관없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나이에 따라서 볼 수 있고 없고. 그러면 20대 합격률하고 60대 합격률하고 어디가 합격률이 높겠어요? 예? 60대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낮은 이유가 20대는 스스로 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부모들이 여기 우리 학원도 있었어요. 따면 2억 준다고 해서 공부하는 사람 계셨어요. 있었죠?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성취 동기가 없는 사람은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억지로 공부하면 그 공부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0대는 이제 목숨 걸고 하고 꼭 내가 따야 된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나빠 그런 게 아니라 기억력이 감퇴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잘 알다가도 뭐 재수 삼수하는 분들 여기 지금 누가 재수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요.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 몇 년씩 하신 분들도 처음에 대답 잘하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 집중력이 약화돼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물가물해요. 금방 일주일만 쉬어버리면 리듬이 깨져버려요. 제가 지금 강의 계속 몇 주 전까지 했는데 지금 몇 주 만에 오니까 지금 약간 버벅거리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계속 해야 되지. 조금만 쉬어버리면 리듬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여러분들 죽었다 생각하고 오직 이 시험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뭐 연습 복습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야 돼요. 모르는 게 좀 있어야 듣는 재미가 있다고 다 알아버리면 무슨 재미로 듣겠어요. 재미가 없어 듣기 싫어버린다고요. 포기한다고 빨리. 너무 연습 복습 많이 하지 마세요. 하려면 민법하고 개론 위주로만 해요. 다른 거는 연습 복습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2차 과목은 개정될 수 있어요. 세법하고 공법은 올 연말에 개정돼가 내년 초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지 마시라고 2차 과목은 편안하게 수업만 들으셔요. 아무리 개정돼도 큰 틀을 알고 있으면 개정돼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어요. 뭐라고요? 14페이지 서론인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개업제도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 고려시대 때부터 있는데 이게 시험에는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27번 시험 봐가지고요. 그 시험에 그 중개업의 변화 해가지고 연역, 변천과정, 중개제도의 변천과정입니다. 변천과정, 역사입니다. 역사. 이걸 연역이라고도 합니다. 연역. 이건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건데요. 초창기 때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에서 그 박스 안에 지금 1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데 그 너무 책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유업에서 인가제, 자유업.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허가제를 채택하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고조선이 중요할까요? 현대사가, 근현대사가 중요할까요? 역사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고조선만 달달 외웠어요. 잘못 파악한 거죠.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게. 옛날 고조선은 뭐 명확한 증거도 없고 별로 많지가 않죠. 양이. 쉬우니까 그것만 달달 외웠다고요. 모든 걸 앞으로 공부할 때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자유업은 거기 고려시대 객주상인,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유업은 객주상인. 줄여서 객주상인을 줄여서 객주상인. 객상주인. 이게 지금 몇 주 신호니까 객상주인. 버벅거리고 있죠. 줄여서 객주라고 불렀어요. 객주. 객주. 그래서 중개제도 효시, 시초는 객주입니다. 우리나라 중개가 처음 탄생한 게 객주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객주라는 게 뭐냐면 객상주인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상단의 우두머리를 객상주인이라고 해요. 그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영화 객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객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무역업도 하고 뭐 여관업도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옛날 5일장 돌아다니면서 장사했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했다고요.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 객상주인, 상인이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상인 중에서 우두머리가 객주라고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이걸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간.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흥정을 붙여서 구전을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때.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 5일장에 가면 소를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3만 원 받더라고요. 소값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중개 수수료를 3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거간이. 소를 사고 파는 걸 중개하는 것을 우거간, 소우자를 써서 우거간, 포목을 중개하는 거간을 포목거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이 거간 중에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거간을 집가자를 써가지고 가거간, 집가자를 써가지고 가거간이라고 불렀고요. 각회라고도 불렀습니다. 각회. 이 각회가 1995년도 8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0년 전에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역사적인 흐름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에 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거간을 각회라고 불렀고요.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덕방. 지금도 복덕방 줄여가지고 떡방 이런 말을 쓰더라고. 시험에는 떡방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근데 현업에 가면 아직도 떡방, 복덕방 이런 말 써요. 그건 옛날에 쓰던 말인데 그때 옛날에는 이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한자로는 복을 팔던 장소입니다. 복덕방. 복을 파는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안 딴 사람들이 엉터리로 영업하는 곳을 떡방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복덕방이라고 그래요. 원래 의미는 좋은 말이다. 복을 파는 장소다. 복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천복이 있고 지복이 있다. 천복은 타고나야 됩니다.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근데 지복은 땅이 내린 복은 명당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현세가 발복을 하고요. 좋은 집터에 집을 지으면 그 다음에 좋은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면 묘자리를 설치하면은 후세가 발복을 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묘자리를 좋은 데 설치하면 현세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집터, 좋은 집터를 중개해주고 받는 돈을 복비라고 불렀어요. 복을 주고 받는 돈이라고 해서 복비라고 부르다가 중개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 보수라고 불러요. 현행법에서는. 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복비라고 하죠. 그 복비 깎아달라 이러더라고요. 저도 중개업 하니까. 그래서 복비 깎으면 복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들어오서 그냥 줄게요 하고 주고 이러더라고요. 복을 받는 대가가 복비거든요. 그게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중개제도 효시는 객상주인, 줄여서 그냥 객주라고 부릅니다. 흔히. 중개제도 효시는 객주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각회라고 불렀다. 집주름이라고도 불렀다. 한국말로. 이 각회, 집주름, 가거간, 집주름이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다. 이럴 때는 자격증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법이라는 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법이라는 거는 이게 한자를 보면 이게 법인데요. 물 숫자에 갈 것자, 물 흘러가듯이 갈 것자, 갈 것자에 물 숫자잖아요. 삼수변에. 이거는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법이라는 거는 통치 이데올로기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법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법은 뭐 해라, 안 하면 처벌받는다, 뭐 하지 말라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법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죠. 법대로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뭐 해라 하지 말라 오만 법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알아야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3,000개 법 넘게 있다고 하는데요. 다 모르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안 돼요. 처벌받고 잘해라 다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법이 피곤한 거예요. 그 최초로 법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법이 없었다고요. 일단 법이 최초로 생긴 게 인가제. 조선시대 인가제가 생겼는데 인가제가 언제 생기냐면 1893년입니다. 1890년 객주 그간 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1893년부터 한성부 즉 서울에서 그간 인가제를 시행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는 없죠. 연도 이게 역사 시험이라도 요즘 연도 안 나오잖아요. 또 이거 막 열심히 암기할까 봐 두려워요. 암기 안 해도 돼. 이게 그냥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연도 저도 못 외워요. 연도 이거. 어쨌든 이때부터 인가제가 시행돼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법 규제다. 법 제도이다. 규제를 했다고요. 규제를 해서 이제 마음대로 못 한다고 이제 이때부터. 자,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또다시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병합이 돼가지고 한일합방이 되어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이 그간 인가제를 폐지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쉽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 등기법도 연역을 보면 이때 일제시대 때 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문기제도라고 해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한 명에 이런 사람한테 보면 막 집문서만 갖다 주면 소유권이 받겠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뭐 집문서, 땅문서 막 그때 사극 보고 지금 막 소중하게 보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 지금은 등기필정이라고 하다가 지금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집문서, 땅문서,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집문서만 넘겨주면은 그냥 소유권이 받겠다고요. 근데 지금은 소유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등기하는 게 중요하지.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분실해도 내 땅이지 그게 나무 땅 되는 거는 아니에요. 등기만 안 넘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제도도 일제시대 때 이때 생겼어요. 일제시대 때 생겨가지고 일제가 등기해라. 등기를 하면서도 자연인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고 문중, 종중 이름으로는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역사책에서는 중앙집권국가로 배웠지만 실제로는 부족국가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중에서 호죽 파낸다 이러면 무서웠다고 문중 어른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땅이 문중 땅이었어요. 문중 땅.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그런데 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하냐면 장손 앞으로 다 등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됐어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 전부 형님 이름으로 다 돼 있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그러니까 문중 사람들이 저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문중 앞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니까 형님 있는 데서 너는 말해봐라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님 앞으로 되는 거 문중으로 넘기라고 하면 형님이 싫어할 거고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풍비박산 나고 지금 문중이 파괴돼 버렸어요.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등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등기를 문중 앞으로는 지금은 문중 앞으로 등기가 돼요. 현행법에는. 옛날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일제가 도입해가지고는. 그 전부 종손 앞으로 명신탁을 하게 해서 다 집안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문중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간인가제도 폐지해가지고 아무나 1910년부터 아무나 중개하도록 허용했어요. 이제. 그랬다가
통치 기반이 안정이 되니까 한 10여 년 정도 식민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규제 필요성을 느껴서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근대화된 법령. 그래서 일부 사학자들 중에서는 일제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발전했다고 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어요. 일부. 그는 뭐 학설은 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해요. 근대화된데 일정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고요. 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어쨌든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때 도입이 됐어요. 1922년도에. 이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어요. 1922년도에는. 그러다가 다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법을 정비하기 됐는데 헌법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민법을 만들게 됐죠. 민법 같은 게 1958년도 제정을 해가지고 1960년도부터 민법을 시행하고 이제 이거는 소개영업 취체규칙은 1961년도부터 소개영업법을 제정했습니다. 소개영업법을 이때 제정해가지고 소개영업이니까 이때 소개영업법에서는 1961년도부터는 복덕방에 가면은 부동산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혼인중매, 융자도 해주고 돈 없다고 하면 대출도 해주고요. 결혼도 중매도 해주고 별거 다 했다고요. 부동산 중개도 하고 다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가니까 친구 아버지가 복덕방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그때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는 완전히 뭐 세금 같은 거 하나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 이런 거 전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완전히 뭐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떼돈 벌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 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진국이 되면 힘들어요. 후진국,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아직도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 경찰한테 걸려도 돈만 주면 다 통과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돈 주거나 연예인들 오히려 더 뉴스에 많이 나오죠? 돈 거의 못 받아요. 경찰들. 우리나라도 한 70년대, 80년대 돈 많이 받았죠? 2, 3천만 주면 교통법규 위반해도 다 봐줬잖아요. 5천 원만 주면 고맙다고 했잖아요. 저도 음주운전 하다 걸려가지고 8만 원 주고 한번 무마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가니까 새벽에 면허증만 빼앗고 내일 아침에 받으러 오라더라고. 돈 없다고 하니까 돈 가져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당 10,000원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어요.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갈수록 돈 벌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부동산을 해도. 옛날에는 졸부가 많이 탄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적정 이윤만 남길 수 있지 졸부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도 이 부동산은 매력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다른 일은 못 합니다. 이거 하나 파나 뭐 과자 하나 팔기보다는 어렵지만 비싼 거 파나 싼 거 파나 팔기 힘든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훨씬 더 보수가 더 높잖아요. 하나 팔기만 팔면.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이게 합격만 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저도 진짜 이제 이게 실무를 지금 랜드프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합격하고 나면 여러분들 랜드프로, 우리 에듀프로 말고 또 랜드프로도 있는데 여기 가면은 현업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하고 있어요. 재미나는 게 합격만 하고 나면 돈 벌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합격할 때까지는 오직 취직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취직하고 있던 분들은 뭐 좀 더 다니다가 나중에는 막판에는 그만둘 수 있는 직업이면 그만두는 게 좋아요. 막판에 한 2-3달은 집중하려면. 근데 이게 부동산에 근무하면 시간은 많아도 책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또 사장이 책 보고 이런 거 싫어해요. 직원으로 있으면. 자, 어쨌든 이때 신고제일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막 했다. 그리고 이게 1960년도에는 시골에 소 한 마리, 논 한 마지기, 서울의 집 한 채 가격이 똑같았어요. 1970년도까지만 해도. 1970년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70년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한 20배 정도 더 잘 삽니다. 지금은 뭐 북한 사람도 우리가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1970년도에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산다 이런 말 하면 바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 구속이에요. 그런 말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말해도 돼요. 그 문제는 1960년대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1970년도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데는 이 복덕방에 근무하는 소개 영업자들의 역할이 컸다. 하룻밤 자고 나서 2배씩 막 팍팍 올라가 버렸다고요. 우리도 목격했잖아요. 한 얼마 전에 10년 전만 해도 막 분양가 계속 매달 올라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분양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분양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수도권은 이때까지 지방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과열됐고요. 수도권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거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엄청나게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올해. 그래서 1960년대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폭등을 하니까 너무나 이게 횡포가 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개영업을 하는 분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강력하게 좀 더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나 혼탁하다 세상이. 그래서 국회에 3번이나 입법을 시도했는데 3번 다 부결됐어요. 국회 통과를 못했어요. 더 강력한 규제법을 만들자 했는데 그때 이규강 대한노인협회 회장 뭐 이순자 씨 삼촌인가 뭐 있어 이규강 씨라고 이런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70년대 그래 한 70년대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분들은 다 벼락부자 됐어요. 지금 50억 이상 다 됩니다. 1970년대 부동산 한 분들은 너무 피폐가 심하니까 이제 허가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어요. 거기에 해방 후에 보니까 우리 교재에 거기에 표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중개업법 1983년도 허가제라고 돼 있죠? 1983년 12월 30일 날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습니다. 시험엔 직접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하고 달라진 점이 첫 번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는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신고서 제출만 하면. 지금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제죠. 식당 같은 게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장소만 있으면 신고하면 무조건 수리합니다. 조그만한 식당 큰 거 말고요. 그런데 허가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허가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1999년 7월 1일 이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이전 이 사이에서는 이때부터 이 사이에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도 개업을 못했어요. 그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개론에 오늘 오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산재형, 뭐 집심형, 집재형 이런 거 점포 유형이 있어요. 집재형은 한 군데 집중해서 모여서 존재해야 돈이 되는 거고 산재형, 슈퍼마켓 같은 건 흩어져 있어야 되죠. 너무 주위에 많으면 돈이 안 되죠. 가구점 같은 경우는 모여 있어야 잘 되잖아요. 사당 가구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남양주 이런 데 가구의 거리 이런 거 있죠. 논현동 가면 고급 가구, 뭐 사당동 가면 좀 싼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여 있어야 잘 되죠. 그 정부에서는 우리 중개업소를 산재형으로 봤어요. 흩어져 있어야 잘 되는 업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3개씩 이렇게 있으면 투기 조장한다고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아파트 단지 안에 몇 개씩 있죠. 오히려 모여 있는 게 더 좋아요. 흩어져 있으면 한 군데만 가보고 절대 안 사거든요. 여기저기 가보는데 모여 있으면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금방 옆에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여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허가제에 있다고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정부는 뭐 이건 정치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제가 정치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이제 1999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악법을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 규제 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못 바꾼 게 변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 2개는 못 바꿨어요. 워낙 힘이 강력해서. 그 변호사협회하고 의사협회는 지금도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근데 우리 공인계사는, 개업공인계사는 협회 가입 안 해도 돼요. 등록 자유주로 바뀌었어요. 자유로. 이때 1999년도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다 자유화 시켰다고요. 그 등록제는 허가제와 다른 점은 등록 신청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되는 점에서는 허가제와 다르고요.
신고제와 등록제가 다른 점은 신고제는 신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데 등록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지금은 등록하려면 개업하려면 교도소 갔다 오면 3년 지나야 되고요. 예를 들면 파산선고 받으면 안 되고요.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도 안 되고요. 이런 요건이 까다롭게 됐다고요. 이제 그 대신에 자격증만 따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어요. 교도소 갔다 오고 이런 특별한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옛날에는 허가 안 내줄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뭐 공인중개법에서도 등록제가 됐었고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뀐 거는 2005년 9차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2006년 1월 30일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노무현 정부 때 바뀌었다가 올해부터 작년 7월 2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왜? 개업 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변호사법, 법무사법, 전문 자격사들은 다 그 전문법이 있거든요. 또 법 이름이 너무 길면 공신력이 실추돼요. 그래서 법 이름을 짧게 만들었어요. 제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제주도 가서 개업할 수도 있고 결격 사유만 해당 안 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다. 옛날에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지금 선행학습만 했습니다. 14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법 1조거든요. 법 1조부터 51조까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1조도 안 하고 이때까지 전부 선행학습만 했습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토대만 첫날이기 때문에 전 과목 조금씩 오리엔테이션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정규 진도가 나갈 텐데요. 뭐 배울 수 없다, 배울 거 없다, 시시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죽었다 생각하고 시험 볼 때까지 결석만 안 한다는 다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돌아오는 게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